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 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지만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진행 사회라는 건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 여러 가지 IoT로 초연결돼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빅데이터들을 다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인류 생활에 편리하게 하고 또 그 인류 생활에 편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데이터를 양산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초물리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은 연결성이 좀 제한됐지만 앞으로 이제 완전히 초연결 사회가 될 거다. 모든 것이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 가정 사회가 다 연결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앞으로 연결이 안 되는 사회가 없는데 그것이 아마 가장 총화라고 할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심지어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들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사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 시티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지금 현재 부산하고 세종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거로 생각합니다. 보안 문제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놨는데 해킹을 당하면은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IoT나 IoE, 인터넷 에브리띵스나 이런 걸 다 연결되는 사회인데 그 연결고리에 중요한 고리에 해커들이 침입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아니고 테러 시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이 등장을 한 거죠. 블록체인이 원리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이 대부분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탈중앙화돼 가지고 블록체인이 보안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래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2009년 1월 1일 날 가동된 이후에 10년 동안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본래는 비트코인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거래소에는 해킹을 당했지만은 그다음에 비트코인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그 소스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코인들이나 토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구동 시스템 이 블록체인이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고수도 해커들이 도전을 했지만은 한 번도 해킹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구동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혁명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2007년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바일폰이 모바일폰에 그전에도 모바일폰이 있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바일폰에 인터넷 기능이 장착이 된 거죠. 모바일폰에 인터넷 기능이 장착되면서 2007년에 애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착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서로 그것 때문에 초연결 사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론 인공지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초연결해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이 블록체인이 등장했다. 블록체인은 2009년 아까 얘기지만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을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 날부터 비트코인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킹되지 않는 천대미문의 대단한 기술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 같은 거 만들어지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시스템이라서 모든 사람 요즘 흔히 말하는 51% 룰이라고 그래서 51%를 해킹하지 않으면 해킹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해킹을 못하는 거죠. 예컨대 1분 내에 전 세계 이 참가자들 노드라고 하는 참가자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쓰는 것을 51%를 1분 내에 그걸 해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시스템은 중앙 시스템,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는 여기만 해킹하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걸 다 해킹해야 되는 해킹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중 하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블록체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가장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구동시키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구동되지 않으면은 아까도 했지만 스마트 시티 만들어 놨는데 테러 시티가 되면 제가 요즘 그래서 저는 공상 영화를 많이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면은 그런 스마트 시티가 만들었는데 테러 시티가 된 것들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그걸 방지하려면은 이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굉장히 물론 블록체인이 완전한 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 들었으니까 최근에 그 블록체인의 보안성 문제에 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더 나은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인류 문명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나온 이 스마트폰, 언제 어디에서나 초연결을 가져오는 스마트폰과 2009년도에 구동되기 시작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인류 문명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보안성과 신뢰성 문제를 블록체인이 해결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될 겁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는 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있는데 2027년을 티핑 포인트로 폭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GDP의 10%를 블록체인 기술로 하게 될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딥 시프트,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대충 보니까 지금 현재 2018년에 세계 GDP가 87조 달러입니다. 이것이 2027년에 IMF 전망을 토대로 제가 약간 추정을 해보니까 135조 달러에 이를 건데 이때 10%는 13.5조 달러가 되겠죠. 이 13.5조 달러가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된다는 의미니까 현재 블록체인 시장이 약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7년까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약적인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을 해서 인류 문명을 딥시프트, 거대한 전환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것이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전망입니다. 여기에 뒤지면은 후진국이 되겠죠. 우리가 알지만 17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산업혁명의 뒤진 국가는 세계에서 400년 동안 후진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이 혁명에서 우리가 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이런 사람들이 토마스 콘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낸 책인데요. 제가 얼마나 오래전에 낸 책이냐. 제가 대학 시절에 배운 저는 경제학을 하면서도 철학에 관심이 많아 철학과 보면 다 수강을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그때 벌써 얘기해가지고 지금 올드 패러다임에서 조금씩 변하는데 변화 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항이 있죠. 안 바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변할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기술은 대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했지만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 얘기한 2017년 티핑 포인트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대전환이 올 거. 이제는 쓰지 않을 수 없는 대전환이 온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인류 문명이 어떤 대전환이 올 때는 그것에 앞서가는 사람이 그 새 문명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앞서가는 5%, 10% 사람과 국가가 혜택을 누렸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제 친구들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맨날 운동이나 다니고 그냥 등산이나 다니고 그러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5%, 10%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라서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반드시 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인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제일 처음에 나온 걸 지브레인 코인이 나왔죠. 지브레인 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하는 코인이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토큰들이 많이 발행되는 우리가 코인 3.0 시대로 갑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제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나 토큰이 1935개가 지금 어제 시장에 시장이 자그마치 전 세계적으로 13,823개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탑 10만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고요. 쭉 조사해 봤는데 아직 한국은 아직 탑 10에 못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지금 1935개인데 해마다 수백 개씩 나옵니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 에코노믹 포럼 전망에 의하면 2017년에 대폭발점이 티핑 포인트가 온다고 하니까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초연결고리가 생길 때마다 그 생기는 데마다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블록체인을 만들 때마다 그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공짜로 아무도 안 만들죠.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이런 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금융거래가 가장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그다음에 물류, 유통, 해양, 뭐 음식, 그다음에 뭐 이런 무역거래, 부동산거래, 자동차 이런 것들 지금 전부 블록체인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전부 다 심지어는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요걸 뭐 제가 그 자료집에는 좀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많이 앞으로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게임 같은 게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 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을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게이머들이 사용하려면은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가 다운을 받습니다.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다운받으면은 매출액의 30%를 가져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갑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구글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나 애플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때마다 매출액의 30%를 가져간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새로운 실험도 하고 그런 돈을 쓰죠. 그런데 만약 영국에 있는 게이머가 직접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와 접촉을 하면,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는 모바일 폰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면은 30%를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게임코인입니다. 그 바로 그 세계적인 게이머들과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를 연결해주는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블록체인을 쌓는 사람에게 코인을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 30%를 안 내고 그만큼 싼 가격에 게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전 세계 e스포츠 여러분 e스포츠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e스포츠에 저는 이런 걸 연구하니까 한 번씩 가보면 보통 e스포츠 입장료가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안표가 100만 원씩이에요. 잠실체육관에 뭐 못 들어가서 안표 장사가 사는데 줄을 서 있습니다. 작년인가 작년일 거예요. 작년에 해운대 비치에서 세계 e스포츠 챔피언십 경연대회를 했는데 해운대 백사장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것이 e스포츠 산업이에요. 게임 스포츠 산업이죠.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그런 코인들이 해서 바로 이제 좀 싸게 30% 싸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점점 이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이제 자율 운영 조직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역 화폐도 심지어는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노원구에서 발행해서 대단한 인기를 거두고 있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 시티 같은 거 중국에도 앞으로 항저우를 갖다가 현금과 종이 없는 블록체인 도시로 만든다 하고 33조 원을 지금 투입해서 7년 내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부산과 세종시티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주총회나 국민투표도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주민정도 이걸로 발행을 하죠. 호주에는 정당도 이제 이런 정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들 지난번에 뭐 투표할 때 당 대표를 뽑고 대선 후보를 뽑는데 모바일 폰으로 했어요. 모바일 폰이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안 됩니다. 확실히 블록체인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앞으로 아마 정치도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고 IP 회사들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을 쌓는데 누가 블록을 쌓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10분 동안에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아니면 뭐 이더리움을 거래한다 그러면 10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거래한 사람들과 연결해서 블록을 쌓아서 그 거래한 사람이 10만 명이 되는 10만 명을 다 연결시키는 체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컴퓨터와 고급 인력을 데리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들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개인이 안 하고 정부에서 세금 거두어서 하면은 블록체인 하는데 암호화폐를 발행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이제 폐쇄형이에요. 폐쇄형이죠. 한국은 주로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방행은 뭐냐면 그걸 하는 사람에게 개인이 누구나 달려들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이더리움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개방형이 성공을 할까 폐쇄형이 성공을 할까?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산업은 창의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부분의 블록체인과 경쟁이 안 됩니다. 특수한 부분, 민간에게 개방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 뭐 예컨대 군수 산업 같은 거 이런 건 정부가 해야겠지만 그 외에는 정부가 앉아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되게 약간 머리가 둔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잖아요. 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시험 과목만 위에 가 시험 된 사람들. 요새 우리나라에 제일 골치 아픈 게 공무원들의 그 무식함 때문에 계속 온 국민이 골치 쓰이고 있습니다. 민간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달려들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외국 기업과도 글로벌 경쟁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자꾸 이제 우리도 정부에도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데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을 정부가 다 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폐쇄형 블록체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요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면 이렇게 하죠. 뭐 어떤 회사가 암호화폐를 아까 게임코인 같은 회사가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뭐 스위스면 스위스, 홍콩에 한국은 이걸 ICO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공개에 돈을 모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게임코인을 개발하는데 한 20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해봐요. 한 500억 든다고 생각해봐요. 500억 들면 500억을 갑자기 젊은 사람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모으려면은 모으는 작업이 ICO인데 한국은 ICO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위스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서 합니다. 그럼 스위스가 홍콩, 싱가포르 가서 하면은 거기다가 그 나라에서 재단을 설립하라고 그래요. 그 재단을 설립하고 나면은 그 재단이 이제 그 공개를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가져와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실제로는 이 회사가 주인이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이 재단이 돈을 모아서 하는 형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년에 어떤 일이 발생해 미국의 어떤 굉장히 큰 회사에서 스위스에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ICO를 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재단에서 돈을 못 보내겠다. 당신들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각 나라에서 ICO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재단들이 지금 힘이 세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로운 자금 조달 시스템이 하나 생긴 거예요. 새로운 4차 산업이 등장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 옛날에 벤처기업, 이거 물론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에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 옛날에 벤처기업은 엔젤 투자자나 벤처캐피털 회사에서만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했는데 그리고 좀 더 커면은 코스닥이나 코넥스를 가죠. 이제는 ICO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컨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조달하면은 그걸 어디서 현금화시키느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시키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에 두 개를 지금 못하게 하니 이건 완전 못하게 하고 이거는 또 넌센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통신판매업자를 간주하는 바람에 전혀 통신판매업자는 구청에 가서 5만 원만 내면은 4만 5천 원가 내면은 등록이 가능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무자격 해킹 방지 시설도 안 돼 있는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거래소가 막 등장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작년부터 점점 이제 벤처 기업들이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 회사로부터 펀딩하는 것보다도 ICO 펀딩이 작년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각 나라가 ICO에 대해서는 적당한 규제를 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한 규제를 하는 걸 제가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자산이나 화폐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는 등록을 받도록 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ICO는 대부분 다 적당한 자격을 부여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못하게 해요.
중국과 일본은 왜 특징이 뭡니까? 중국의 특징이 중앙집권제라는 얘기예요. 중앙집권제는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중국을 닮아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에서 ICO를 금지하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장만 넘기고 마치겠습니다. ICO를 금지하니까 전부 이런 데 가서 사죠. 해외에 나가 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벤처 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창업 생태계가 붕괴되고요. 법률이나 회계 자문 같은 거 관련 사업도 발전이 안 되고 인력 양성도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국부 유출이 됩니다. 보통 해외에서 재단 유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 200억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위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스위스는 사무실 인력비 한국인과 스위스 사람을 5대5로 고용하라고 그래요. 근데 스위스가 워낙 소득이 높습니다. 1인당 소득이 세계 제일 높아서 86,000불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졸 초임 연봉이 그냥 월 1,000만 원씩을 줘야 되거든요. 한 실력인 사람 쓰면 한 2, 3억을 줘야 되니까 한 5명을 쓴다 그러면 그금에도 1년에 그냥 100억이 나가버린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용. 스위스 주권은 지금 이걸 허용하는 바람에 얼마나 난리가 나면 제가 스위스를 방문했는데 호텔을 못 구해요. 스위스에서 한 그 쭈크가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한 쭈크에서 좀 떨어진 30분 떨어진 시골에서 제가 자야 될 정도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몰려드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사무실도 비싸죠. 그러니까 100억 모아가지고는 가져올 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 한 200억 모아도 가져올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도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부 유출이 되느냐. 그 다음에 기술도 유출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위스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사실은 싱가포르 마찬가지인데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책임이 있죠. 돈을 보내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 유출도 이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안 되는 건 물론입니다. 제일 문제가 한국도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스위스는 특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특구가 하려면은 스위스는 세율이 14.6%, 싱가포르 15%인데요.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거든요. 그래갖고는 외국 기업들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재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 낮출 수는 없으니까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다른 해외 기업들도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안 나갈 정도로 법인세를 최소 맥시멈 15% 밑으로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규제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겠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 중심지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제주도에서도 한다고 제주도는 크립토 아일랜드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부산서도 얘기를 하고 송도도 얘기하고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법안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준비하는데 지금 현재 약 제가 추산해 보면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면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워낙 지금 여기에 열심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만 안 하고 특구만 만들어주면은 이만한 이 일자리는 다 양질의 일자리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한 100개 정도 나가 있고요. 현재 한 150개 정도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ICO를 하고 또 동남아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ICO를 한다면은 200~300개가 들어오는 엄청난 특구가 만들어지면 그 200~300개를 스포트하기 위해서 법률회사, 회계회사, 세무회사, 그 다음에 스위스를 가보니까 거기에 우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쭈크에는 최근에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졌는데 학생이 1,6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수가 660명이에요. 교수 학생 2.6, 7명 되면 교수 한 명이 달라붙어 인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 적이 없습니다. 21세기에는 디지털 금융 시대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특구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감사합니다.